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야!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칠불사 회동의 배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명태균의 부탁을 받고 김건희가 힘을 써서 김영선을 창원의창 보궐선거에 공천을 줬지요. 보궐선거라서 국회의원 얼마 해먹지도 못했는데 총선을 앞두고 갑자기 김영선을 밀어내고 여기에 현직 검사 김상민을 꽂아 넣으려고 한 겁니다. 보궐선거 당선 이후에 세비 절반을 받으면서 함께 권력을 나눠 가졌던 김태균은 당연히 반대했고 김영선은 펄쩍 뛰었습니다. 그런 김영선한테 김건희는 김상민을 밀어줘라. 그러면 내가 너 장관이든 공기업 사장이든 시켜줄 테니까. 결국 돌아버린 김영선이 칠불사에서 이준석과 만나서 이 모든 사실을 털어놓은 겁니다. 이제 확실히 그림이 그려지고 정리가 되는데 정말 경악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국회의원 자리가 장관 자리가 김건희 겁니까? 이렇게 굴러왔던 겁니다. 김건희의 국정농단이 이것뿐이겠습니까?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일 것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 드러납니다. 생방송 백운계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정어리몰에서 이번에 야심차게 준비한 도다리 쑥국 정말 반응이 뜨겁습니다. 지금이 도다리가 살이 제일 통통하게 오른 철인데요. 저도 이거 먹어봤는데 정말 맛이 좋아서 이거 왜 이렇게 맛이 좋나 했더니 알고 봤더니 이게 생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잡은 생물을 손질을 해서 보내드리니까 그렇게 싱싱할 수가 없어요. 살도 아주 통통하고 제가 자신 있게 먹어봐서 추천드립니다. 거기에 이제 거문도에서 해풍 맞고 자란 노지쑥 함께 드리고 된장까지 넣어서 다 손질해서 보내드리니까 그냥 넣고 푹 끓여서 드시기만 하면 됩니다. 정어리몰에서 항상 제철에 좋은 먹거리 여러분들께 선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에 강력하게 추천하는 봄철 보양식 도다리 쑥국 드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 새해 복 맞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세 분 패널 함께 합니다. 김유정 전 국회의원님, 김정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용남 전 의원님은 조금 있다가 옵니다. 이 앞에 무슨 방송이 있어가지고 항상 조금 늦는데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먼저 칠불사의 비밀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대충 내용은 알죠. 칠불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이준석 천하람이 명태균 김영선을 만나서 그 새벽에 매화꽃을 심었는가 궁금했는데 어렴풋이 이렇게만 알고 있던 것들이 이제 명확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김건희가 김영선 의원과 11차례 이상 최소죠. 이 사실을 검찰이 통신 내역으로 확인한 겁니다. 수사 보고서에 나온 내용인데 제목이 피의자 명태균의 제22대 총선 공천 개입 정황 확인 이렇게 돼 있어요. 제목은 명태균으로 돼 있지만 이게 김건희 공천 개입 정황이 다 드러났다는 겁니다. 내용으로 들여다보면 이걸 보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자들이 그런 일을 했는지 이런 게 나오는데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이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김유정 의원님? 네. 김상민이는 왜 갑자기 튀어나왔나 했더니 그것도 연관이 돼 있었던 거고 명태균이 입장에서 보면 아니 이제 좀 먹을만한데 그걸 밥상을 치우라고 그러니 안 된다고 했고 그런데 김건희는 뭐 때문에 그러면은 또 김상민한테 이렇게 또 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 아직은 다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제 이런 것들도 좀 나와야죠. 그렇죠. 샅샅이 뒤져서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파편적으로 나왔던 뭐 하나하나 이런 정보들이 이제 조금 전체가 좀 완성되는 느낌이고요. 그리고 좀 안개가 걷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2022년 창원 의창구 재보선을 명태균과 김건희가 이제 합작해서 도와줘서 세비 반띵 하면서 이제 괜찮아지고 있었는데 몇 달 받으면서 그래서 이제 22대까지 쭉 그 상황이 이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태균으로서는. 그런데 갑자기 창원 의창에서 김영선은 컷오프야. 그러니까 빨리 딴 데로 옮겨. 그리고 김상민 밀어주면 내가 이렇게 장관을 시켜주든지 아니면 공기업 사장 시켜줄게. 이제 이런 통화들까지 1년 내 연속 선상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2월 18일부터 작년 그리고 3월 1일에 이르기까지 11차례 통화가 이루어졌는데 그중에서는 이제 김영선 의원하고의 통화도 있었던 것이고 2022년 재보선뿐만이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그때 뭐 조금 뭐 그냥 이렇게 하다가 명태균을 내친 것처럼 얘기했었던 윤석열의 거짓말도 뭐 다시 한번 드러나는 것이고요. 중간에도 이미 그 거짓말이라는 게 탄로났었지만 그리고 마침내는 22대 총선까지도 깊숙이 개입해서 좌지우지하려고 했었던 김건희의 모든 이 술수가 드러나고 있다라고 평가합니다. 김종욱 원장님, 김건희하고 김영선이 이 무렵에 전화 4번, 문자 7번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김상민 주기로 해놓고 계속 김영선을 설득한 모양이죠? 그렇죠. 뭐 제가 볼 때는 설득을 안 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 벌어졌던 사실 자체가 폭로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상황들도 알았었겠죠. 근데 핵심은 뭐냐면 김상민이 누구길래 김상민을 왜 이렇게 챙기지? 이제 이 얘기 하나의 전제는 조국 수사를 김상민이 담당했으니까 조국 수사, 그러니까 탈탈 조국 털어서 윤석열이 정치권에서 뜨게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보은으로만 얘기하기에는 이렇게까지 목숨을 걸고 김상민에게 공천을 줘야 되나? 그 김영선 의원이나 명태균 얘기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5선 국회의원을 저렇게 날려버리나? 날리는 이유가 김상민 때문이라고? 김상민이 누구길래? 아니 조국 수사를 김상민만 했어? 그렇게 따지면 예를 들면 검찰들 무주기수로 들어가야지 뭐 실제 내용 자체로는 검사들을 많이 보내기로 했다라는 얘기가 있긴 있습니다만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진짜 노른자리 같은 데지 않습니까? 공천받으면 가는 데여서 지금 주변에서 얘기가 나오는 게 김상민이 조국 수사 때문일까라고 하는 의문 또 다른 무엇이 있을 거라고 하는 의문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더 중요하게 발견되는 건 뭐냐면 김건희가 진짜 V0였구나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산에서의 힘도 강했고 정부 인사에도 관여했다는 건 최재형 목사를 통해서 확인됐잖아요. 금융위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다음에 이제는 국민의힘 공천까지 좌지우지했다는 것이 발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때는 V0 어느 때는 국민의힘 공천 심사위원장 이런 모든 역할들을 김건희가 했다. 그렇다면 또 나오는 건 김상민이 누구길래 대처되는 윤석열은 뭐야?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의 상황. 2년 넘게 3년까지 윤석열 정부의 핵심적인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김건희를 제외하고는 도대체가 설명이 안 되는 상황 자체를 보면서 야, 이게 나란가? 라고 하는 좀 근본적인 회의감과 분노를 들게 합니다. 지금 상황은. 근데 김종욱 원장님 생각하시기에 김상민이는 뭐 때문에 김건희가 챙기려고 했던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예뻐했던 것 같아요, 느낌에. 그러니까 이게 표현을 나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내막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일단 윤석열이라는 검찰총장이 정치에 등극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검찰이 모두 모여서 조국을 탈탈 털면서 조국 수사에서 이 문재인 정부랑 가장 강력하게 맞섰던 것이 윤석열 사단들이 맞섰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던 가장 중요한 어떤 근거,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줬던 측면들이 있는데 전 그 중에서 검찰과 김건희와의 라인을 연결하는 역할을 저는 김상민이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그 전만 하더라도 한동훈이라는 인물이 되게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긴 한데 저는 한동훈보다도 내밀하게는 김상민이 그런 역할들을 계속 끊임없이 해오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그 네트워킹의 중심 중에 하나였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 외의 부분은 제가 뭐 확인이 안 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뭐하고요. 연결고리가 진짜 궁금해요. 그러니까 저도 진짜 궁금한데 근데 이제 굉장히 뭐 아주 각별하게 끔찍하게 아꼈다는 거는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반발을 무릅쓰고
창원 의창에 출마하려고 했지만 결국 김상민도 컷오프 되죠. 그리고 몇 달의 공백기를 거쳐서 바로 지금 국정원의 법률 특보로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인사는 누가 했을까요? 그것도 궁금해요. 그리고 또 하나, 김영선 의원이 굉장히 반발하잖아요. 그러니까 명태균이 얘기하잖아요. 대선 때 내가 몸이 부서져라 이랬고, 그런데 차마 내가 김해로 가서 경선해라 이 말 나 못하니까 여사 네가 해라 이렇게 통화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 말을 듣고 김영선에게 전화를 합니다. 김건희가. 그러니까 김영선이 반발하잖아요. 나중에 끊고 나서. 지새끼 살리자고 5선인 나를 김상민을 뭐 도와줘서 당선시키면 장관준의 공기업 사장준에 이제 이렇게 했다라고 굉장히 모욕감을 느끼면서 경로하잖아요. 경로 아니면 이 정권은 얘기가 안 되는 정권 아닙니까? 그런데 김상민이 뭐길래 장관하고도 바꿀 수 있고 공기업 사장하고도 마음대로 김건희가 바꿀 수 있는 그런 적어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김영선 의원 지새끼 살리자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김건희 72년생이고 김상민은 7, 8년생이거든요. 새끼는 안 되는 거죠. 네? 베이비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그런 상황이니까 요지경이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저는. 정말 경악스러운 게 김건희가 그렇게 말을 한 거 아닙니까? 김상민이 밀어줘라. 그러면 장관이든 공기업 사장이든 줄 테니까. 참, 아니 장관이 지가 마음대로 주는 자리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들로 장관을 채운 겁니까? 그랬으니까 이 모양 이꼴 된 것 같습니다. 이거 확인되시잖아요. 김대식 얘기했잖아요. 김건희 라인에 잘 보이면 공기업 같은 데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은 예를 들면 김상민만 특이한 상황이 아니라 용산의 기본적인 어떤 공감대가 뭐냐면 김건희 라인에 잘 보이면 어떤 형태로든지 좋은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된 거고 이런 것이 확인되면 용산은 계속 김건희에 대한 충성 경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저는 요번에 보니까는 조태용 국정원장한테 문자 보낸 거 있지 않습니까? 12월 2일 날. 그래서 왜 문자를 보냈지? 그런데 갑자기 김상민이 국정원 법률특보라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을 보면서 또 예를 들면 국정원장과 김건희 라인에 중간적으로 네트워킹을 한 사람이 김상민 아닐까?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김건희가 다양한 사람들의 네트워킹을 하면서 자기의 힘을 구사할 수 있는 핵심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김상민, 이게 김상민 하나인지 아니 몇 명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 지금 발견되는 건 김상민이라는 인물은 어떤 김건희의 중요한 네트워킹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라는 것이 최근 어떤 밝혀진 내용을 통해서 사실 확인되는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검찰 수사 보고서를 통해서 드러났지만 또 명태균 변호사도 이런 내용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김건희가 예. 김영선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창원 의창구에 김상민 검사가 당선되도록 지원해라. 그러면 선거가 끝나고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 주겠다. 김건희 여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그 공기업이 어딘지까지도 얘기가 됐습니까? 공기업은 여러 곳이 있으니까 예. 구체적인 그 공기업이 어떤 기업이다라고는 특정을 하지 않았던 거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장관 자리도 어떤 특정 부처 이름까지 거명한 건 아니었고요. 그렇죠. 역시 마찬가지로.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럼 김영선 의원은 어떻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까? 김건희가 예.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내가 지난 대선 때 얼마나 죽을 힘을 다해 도왔는데 네. 자기 새끼 공천 주려고 오선 의원이 나를 자르고 예. 그것도 모자라서 예. 나보고 지 새끼를 도우라고 나는 벨도 없나 이렇게 되면서 이제 김영선 의원이 이번에 네. 격분을 합니다. 격분을 한다. 예, 이거 갱노했다고 해야 됩니까? 예. 아무튼. 전신에 뭐 다 갱노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바로 칠불사 해동하고 연결됩니다. 그래서 그 김영선 의원이 이걸 그러니까 계기로 그러니까 격분을 해가지고 칠불사 회동을 추진했다. 혹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이 내용으로 예. 이 내용이 칠불사 해동 때 예.
7불사 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들려줍니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잠깐만요. 들려줬다라는 지금 그 통화 녹음된 내용을 들려줬다라는 말씀이십니까?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아마. 자, 이제 뭐 다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김영남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개혁신당에 계시죠? 아이고 참나. 하필이면 오늘 오셔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속된 말로 김영선은 이제 빡쳐가지고. 예. 에이씨 그래? 그러면은 내가 이거 다 까발리고 나 개혁신당으로 공천 받아서 한번 해볼 거야. 이런 생각으로 이제 이준석 천하람 이렇게 만난 것 같아 보이죠? 그렇죠. 예. 우리 김영남 의원님 뭐 저렇게 솔직하니까 좋아요. 근데 그러면 왜 이준석 의원은 그 얘기를 듣고도 바로 그것을 공개하지 않았을까? 그게 궁금하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그 사실은 어떠한 폭로할 자료라는 측면에서는 김영선, 명태균 이 사람들도 많이 갖고 있었지만 이준석 의원은 제가 보기엔 더 많이 갖고 있죠. 근데 일단 남의 손을 빌려서 좀 폭로가 이루어지길 원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그 2월 29일 날 밤에 내려간 거죠. 7불사로. 예. 그래서 3월 1일 날 이제 새벽에 올라오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3월 1일 날 오후에 저희끼리 이제 행사 마치고 회의를 하면서 김영선 의원이 영부인의 공천 개입 폭로 기자회견을 하고자 하는데 대가로 비례대표 1번을 달라고 한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해서 이제 논의를 했던 거고 거기서 뭐 폭로 기자회견은 얼마든지 고마운 일인데 안 된다. 예. 기본적으로 비례대표 1번은 당이 그래갖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그 김영선 의원 비례대표 얘기가 거의 한 일주일 갔어요. 당내에서 그때. 그러다 한 일주일 만에 최종적으로 안 되는 거로 뭐 중간에 3번 얘기도 좀 나왔었습니다. 얼핏. 근데 안 되는 거로 그냥 결론을 내렸고 그러다 보니까 김영선 의원은 그냥 주저앉은 거죠. 주저앉으면서 뭐 정말 그 중간에 얘기가 오고 간 것처럼 나중에 장관이나 공기업 자리를 바라고 주저앉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비례대표를 개혁신당에서 앞번호를 못 받으면 폭로 기자회견도 안 하는 거로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가 그 작년 9월 5일에 그 보도가 나오면서 그 명태균 씨 관련한 보도가 뉴스토마토에 나오면서 이 문제가 세상 밖으로 알려지게 된 거죠. 일단 한겨레 기사를 보면 개혁신당에서는 김상민 공천을 받으면 김건희 개입을 폭로하려고 했다. 공천을 못 받아서 회견을 취소했다. 이렇게 이제 개혁신당 관계자가 밝혔다고 하는데.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김상민 검사가 공천을 받으면 김영선 의원이 더 열받아 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김상민 검사의 공천 여부하고 개혁신당이 그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말고는 큰 상관이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그거는 연관성이 좀 떨어지죠. 한 가지 더. 왜 그러면 그때 천하람 의원, 그때는 이제 의원이 아니었죠. 네. 왜 거기에 며칠간 더 머물렀을까요? 그때는 그 기자회견 초안도 뭐 준비를 했었다고 하니까 사실은 결론이 안 된다고 바로 딱 부러지게 난 게 아니거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김영선 의원의 비례대표 공천 문제가 한 일주일이 갔어요. 예. 그러니까 할지 말지 뭐 이거를 계속 논의하고 뭐 1번은 안 되고 3번은 되냐 뭐 3번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동안 그 며칠 동안 머물렀던 거죠. 뭐 천하람 당시 그 천하람 변호사는 나중에 그 비례로 출마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순천 지역구의 지역구 출마는 안 했기 때문에
며칠 더 머물렀었나 보죠. 그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니 제가 그만 물어보려고 하는 거는 개혁신당에 소속돼 있으시니까 불편한 것도 있지만 사실 잘 모르시잖아요. 그런 내용을. 저는 사실은 그 회의할 때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 예. 칠불사를 제가 내려가거나 뭐 예. 그랬던 건 전혀 아니거든요. 예. 그 얘기 나온 김에 요즘에 이준석 의원이 뭐 CBS하고 또 뭐가 어쩌고 저쩌고 막 시끄럽고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당은 또 허은하 대표하고 또 저렇게 싸우고 있고 개혁신당 이래가지고 뭐 되겠어요? 그 어렵죠. 사실은 당이 어려운 상황인 건 틀림없죠. 사실은 작은 당이기 때문에 작은 당이 똘똘 뭉쳐도 거대 정당의 포션이 워낙 크기 때문에 양쪽에서 갖고 있는 그래서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 네 분까지 있다 보니까 쉽지 않은 것이고 저희가 보면 물론 처음에 시작할 때는 롤 모델은 전혀 아니었는데 지금 이 상황이 되고 보니까 야 정의당이나 뭐 이런 당이 오래 원내에 머물렀던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한 일이다. 그렇죠. 뭐 정의당은 지금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원내 정당화 됐지만 원내에 그렇게 오랜 기간 야 저것도 쉽지 않구나 진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김용남 의원님이 개혁신당의 대표가 돼서 개혁신당을 좀 제대로 잡든지 아니면 그냥 나오시든지 뭐 이렇게 뭐 정리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뭐 조기 대선 전후로 뭔가 한바탕 변화가 있겠죠 또. 예. 근데 이 부분은 좀 제가 볼 때 여전히 미스테리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이준석 천하람이면 개혁신당의 핵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양대 거두잖아요. 따지고 보면. 칠부사를 왜 내려가? 김영선이 부른다고? 명태균이 부른다고? 이 설명이 잘 안 돼요. 그런데 과거에 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명태균과 이준석이 과거에 뭐가 있었던 거죠. 또 명태균이 그렇죠. 지금 한 행동을 보면 공천 개입부터 시작해서 진짜 제가 볼 때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언론에서 제가 볼 때 그냥 거의 마사지만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볼 때 언론이 봐주는 거거든요. 이준석 의원이 지난번에 미국인가 다녀왔을 때 공항에서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네. 나도 뭐 깐다면 다 깔 거 있다라고 하는 게 결국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국민의힘 당 대표였잖아요. 보궐선거할 때. 예. 그러면은 김영선이 어떻게 공천을 받았고 거기에서 김건희가 무슨 역할을 했고 명태균은 어떤 저기를 했는지 왜 모르겠어요. 다 알고 있고 다 알고 있겠죠. 네. 아니 본인이 얘기했어요. 내 모든 통화는 구글 드라이브에 다 연결돼 있어라고 얘기했어요. 네. 언론이 거기 묻지를 않아요. 제가 그래서 뭐냐면 이상하게 그 과거 이준석이 정치 시작했을 때부터 관계를 맺었던 기자 네트워크가 너무 끈끈한데 서로가 너무 활용을 잘해요. 그러니까 이준석을 보호해 주면 그만큼 내용이 나오는 과정들에 대한 피드백이 계속 반복적으로 구조화됐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씀한 CBS도 마찬가지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준석을 봐주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어떤 적당하게 딜을 해주면 이준석이 또 정보를 주고 이게 계속 피드백이 되면서 10년 동안 구조화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 중대한 사건이 터졌을 때도 김영선 전 의원은 박살났지 모르겠지만 이준석은 지금 아주 양호하게 살아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전 되게 안 좋은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정치인과 그러니까 권원유착이 안 좋은 케이스가 검찰과도 있습니다만 저는 정치권과도 분명히 존재한다. 저는 이 부분이 이번 과정에서 좀 밝혀질 필요가 있다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 보궐선거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이라든지 이번에 이렇게 또 당 내분 이런 걸 보면 개혁신당 소속으로 지금 김용남 의원님이 계셔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그때 당시 대표도 되고 그럴 때 기대했던 것은 새로운 신선한 정치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보여줬던 것들이 나이는 젊은데 그렇게 뭐 하는 것 또는 이런 것들이 올드 스타일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런 실망감이 좀 있는 거죠. 결국은 이제 지금 이준석 의원도 대선 출마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런 게 해결해야 될 과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어떤 개혁적 이미지 그리고 그 깨끗한 이미지를 계속 갖고 가야 앞으로 계속 정치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데 최근에 이런저런 이벤트가 그런 이미지에 손상될 만한 이벤트가 연이어서 있었죠. 그러니까 저도 참 그 걱정스러운 상황인데 이게 그 절대로 주민번호 다른 김종인이 돼 갖고는 안 되거든요.
근데 어째 조금 그래 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지금 김종인 위원장은 공식적으로 제일 먼저 사실상 출마 선언한 이준석 의원을 옆에 두고 한동훈 전 대표 쪽에 손을 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그 둘 사이에는 또 무슨 일인가 싶기도 하고. 아, 그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김정인 위원장과 이준석 의원이 멀어졌다, 이별했다 이런 거는 전혀 아니고. 그런 차원은 아닌데. 아, 그건 궁금하긴 아니죠. 하죠, 지금 이 상황. 아니 그리고 원래 뭐를 이렇게 거간을 하려면 이거는 이제 이미 메이드 돼 있는 상태하고는 계속 얘기를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고 여기는 이제 굳은 자니까 이제 그 거간 매매를 시키려는 사람한테 가서 이제 거기를 좀 띄워주고 이렇게 붙여야죠. 근데 아무튼 윤석열에게 그 핍박받고 탄압받으면서 이제 결국 당에서 이제 나가게 됐고 쫓겨났을 때 대표직에서도 물러나고 그랬을 때 했던 이야기가 대선 이기고 지방선거 연달아 이겼던 당대표를 이런 식으로 몰아내는 거에 대한 이제 분기탱천한 그런 이제 반응들을 보였었는데 그런데 이 재보선 공천과 관련해서는 이거 윤상현이 했다라고 글로 넘겼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이 분노 표출하는 강도로 봐서는 이 재보선 공천을 당대표가 하나도 모른 채로 그렇게 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본인이 다 일일이 당무에 관여하고 다 내가 했다라는 거를 늘 그 자랑 삼아 얘기했던 이준석 의원이었기 때문에 이 관계를 하나도 몰랐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얘기 나오는 거는 고소고발해서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어떻게 감히 고맙다는 말을 못할 망정해서 타겟이 된 오세훈 홍준표 시장에 대한 얘기는 명태균 쪽에서 계속 나오지만 지금 이준석 의원에 대한 이야기는 다 숨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역학관계도 굉장히 궁금하게 남아있죠, 지금. 이제 이번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몇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다 드러난다는 거죠. 다 드러나죠. 그리고 다 맞춰지게 돼 있는데 지금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 빙산의 일각이라는 겁니다. 김건희가 저지른 게 한두 가지겠습니까? 또 하나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국정농단을 해도 유분수지 장관 자리가 공기업 사장 자리가 지 겁니까? 윤석열은 도대체 뭐 하는 자식입니까? 마누라가 이렇게 막 하고 그래도 되는 겁니까? 이 나라가? 아유, 정말. 김용남 의원님. 예. 정말 김건희가 V0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V0인 거니?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아니 이거 어떻게 확인되냐면요. 그러니까 김진태 강원도지사 문제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는 게 3번이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윤석열이 용납할 수 없는 인간 중에 하나가 김진태예요. 자기 인사청문회 할 때 얼마나 작사를 내놨습니까? 그러니까 야 어떻게 저런 인간을 강원도지사로 공천을 줘? 너 좀 장난쳐? 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3번이 뒤바뀌었는데 3번을 뒤바뀌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명태균이었잖아요. 명태균이 누구를 통해서 했겠습니까? 김건희를 통해서 했겠죠. 그렇다면 윤석열의 마음을 3번씩이나, 그러니까 당의 움직임을 3번씩이나 바뀔 수 있게 했던 가장 중요한 힘은 본인이 진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거나 공천에서 아니면 윤석열이라는 대통령 권력을 통해서 했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소위 지방선거, 2022년 지방선거에서도 김건희의 역할은 제가 볼 때 V0의 수준이 가까웠다라는 거 하나하고 김영선 전 의원이 이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해서 지새끼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의 지새끼잖아요. 김영선 전 의원이 볼 때는. 아니 어떻게 그 조국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김상민 검사를 김건희, 그것도 검찰총장의 부인이 지새끼로 둘 수 있는 상황 정도라고 얘기한다면 이건 권한 정도가 아니죠. 제가 볼 때 그냥 통솔을 한 거죠. 통화를 한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사단의 검사들을 통화한 사람이 누구냐? 따지고 보니까 윤석열인 줄 알았더니 이 김건희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의 상황이 돼버린 거죠. 아니, 그 강원도지사 공천은 사실은 정말 그 단적인 예죠. 그때 강원도지사 후보로 공천을 주려고 했던 사람이 원래는 황상무 전 앵커잖아요. 그렇죠. 핵칼 테러. 예. 그러니까 그 대선 때 사실은 TV 토론이나 이런 거 개인 교사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여기를 그냥 강원도지사 후보로 공천을 주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김진태 의원을 그때 컷오프 시켰던 것이고, 그거는 대통령 당선자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걸 결국에는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김건희를 통해서 없잖아요. 그거를 뒤엎을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누가 있겠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V0인 거지. 제일 놀란 게 명태균한테 김진태가 잠자면 안 됩니다. 잠자면 안 됩니다. 야, 이 정도의 상황으로 매달릴 정도니까 명태균한테 얘기하면 김건희한테 통한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 감사 보고서, 현장 감사 보고서 보면 명태균이 그 당시에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었는지가 다 드러나는데 그것도 다 감추고 앉아 있어요. 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 정도면 김건희 명태균 시대죠. 그러니까 공천심사위원장 김건희, 공천심사 부위원장 명태균이라고 얘기해도 제가 볼 때는 뭐 다른 변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김영선 의원을 김해로 보내서 거기서 이제 컷오프 돼버리고 안 되잖아요. 그 김영선을 메이드 하려고 김상면을 돕게 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누구 때문에 틀어줬어요? 결론적으로는 한동훈 대표 때문에 틀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에서 이 말을 안 들어준 거죠. 검사 막 그때 몇 명이 낙하산 타고 내려간다 이런 얘기 총선 때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김영선 의원이 지새끼라고 지칭한 그 지새끼 한 사람마저도 제대로 안 지켜준 거잖아요.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하고 뭐 문자에 답을 했니 안 했니 하면서 했던 와중에도 이 내용도 저는 다분히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사실 이제 지금부터는 김건희의 시간이라고 봐야 됩니다. 윤석열은 다 정리가 됐고요. 윤석열보다 더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던 김건희, 이제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하나하나 다 드러날 텐데 지금 나오고 있는 것 정말 세 발에 필 겁니다. 귀추가 주목됩니다. 아직도 면회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요. 자, 이제 헌재 변론도 다 끝났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 이제 이른바 최후 변론이죠. 그렇게 끝나고 평이하면 2주 정도 있다가 이제 윤석열 파면 선고가 이루어질 텐데요. 어제 윤석열은 상당히 실망했을 거예요. 어제 나온 증인들이 아무도 자기 편을 안 들어줬거든요. 한덕수 총리도 그렇지, 조지호 청장도 그렇지. 왜 불렀을까? 아마 상당히 후회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나마 믿었던 한덕수 총리마저도 참, 근데 한덕수 총리, 아이고, 참. 짜잔해서 못 보겠더라고요. 왜 그렇게 살아요? 아니, 재판관이 몇 번이나 네 생각을 말해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적어놓은 거 읽기만 하는데 고래 심줄이다 기름장은 줄 알았더니. 아, 정말. 미꾸라지 잡기 쉽지 않아요. 와. 빠져나가는 데는 아주 그냥 충격적으로. 선수들아, 선수. 충격적으로. 정말 저는 이번에 보면서 한덕수, 조태용 이렇게 오랫동안 관료를 해왔던 사람들이 저렇게 해야 오래 버티나? 막 그런 생각 들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윤석열의 보안제로서의 역할을 그래도 하겠거니라고 요만큼 믿었던 우리가 너무 순진했나 봐요. 보안제가 아니고 이자들은 오랫동안 관료 생활을 하면서 알잖아요. 아, 대통령 저놈은 내가 이렇게 요리하면은 되겠어. 그러니까 딱 보고 아, 이놈은 찜쪄 먹으면 되겠네. 아, 이놈은 튀겨 먹어야지. 아, 이놈은 구이가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인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정권을 바꿔가면서 요직에 계속 살아남았던 거잖아요. 네, 사실은 그 노무현 정부 때 그때 그 경제부총리로 갔다가 국무총리가 되는데 원래는 그 국무조정실장을 했었거든요. 노무현 정부 때. 근데 그때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는 아마 이해찬 전 대표가 제일 잘할 겁니다. 네. 왜냐면 그 국무총리 할 때 국무조정실장으로 데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원래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시킬 때? 아니요. 거기서 같이 일하면서요? 예. 아. 거기서 전격적으로 경제부총리로 발탁될 때 제가 듣기로는 당시 이해찬 총리는 그 탐탁
좋지 않게 아. 생각했었다고 제가 얘기를 이해찬 들었어요. 대표 성격이 그렇죠. 막 그렇게 막 능글능글하고 이러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죠. 이해찬 대표께서 우리 정어리 TV에 관심이 많다고 그러시던데 언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물어보면 그럼 한번 여쭤보죠. 네. 근데 자, 중요한 건 한덕수 총리를 증인으로 부르는 건 한번 기각했잖아요. 그런데 또 난리 쳐가지고 한덕수, 홍장원은 꼭 불러주세요 한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자기네가 불렀잖아요. 그러니까요. 자기네가 불러놓고 이런 얘기 들으려고 그냥 불러놓고 그럼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뭐 총리가 진술하는 걸 듣는 건 부적절하고 국가 위상에도 걸맞지 않다. 지금 나라를 국가 위상을 얘기할 계제입니까? 본인들이 그 입으로? 감 잡은 거예요. 이거 도움 안 되겠다 하고 그래서 나간 거죠. 그렇다고 재판장한테 양해도 안 구하고 그냥 나가버리면 됩니까? 원래 지 마음대로잖아요. 계엄도 지 마음대로 했잖아요. 이 자식 정말 지 마음대로 해요. 어제 한번 보시죠. 총리께서 증언하시는 것을 대통령이 지켜보시는 모습이 좋지 않고 국가 위상에도 좋지 않다고 해서 양해를 구하지 않으시고 퇴청을 하셨습니다. 김용남 의원님, 법정에서 이렇게 나온 사람이 재판장한테 뭐 허락도 안 받고 막 일어나서 마음대로 나가고 그럴 수 있나요? 안 되죠. 저거는 기본적으로 법정 예의에 크게 벗어나는 거예요. 어제 보니까 그 문영배 권한대행도 이렇게 뭘 하다가 깜짝 놀라는 아니 왜냐면 그런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탄핵 심판은 사실은 피소추인은 법정에 반드시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형사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뭐 계속 부득불 나오니까 나오면 뭐 앉아 있는 건데 적어도 법정에 입장을 하고 재판부가 들어와서 재판이 시작된 상황에서는 거기서 퇴정을 하려면 재판부에게 미리 허가를 받아야죠. 화장실 가더라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당연하죠. 근데 갑자기 옆에 있는 윤곽근 변호사한테만 귓속말로 쏙닥쏙닥 하더니 그냥 휙 일어나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법정에서 볼 수 없는 광경이 어제 벌어졌어요. 기본적으로 그건 예의가 아닙니다. 하여튼 이제는 뭐든지 지 마음이야. 아니 변호사도 그러잖아요. 윤석열 따라하기 막 지금 마이크 잡고 얘기하다가 그냥 나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계몽령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법정을 자기의 죄에 대해서 죄가 없다 또는 헌법재판소에서 내 직책을 유지해야 된다 이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정도 상황이라면 저는 기분 나빠서라도 너 파면이야라고 얘기할 정도의 상황을 계속 만들고 있어요. 지금까지 거의 지금 10번의 변론 기일 동안 한 짓이라는 게 뭐냐면 나를 잘라주세요, 나를 잘라주세요, 나를 파면해주세요. 이런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측면들은 적어도 이 헌법재판소에서 자기의 직을 유지하는 문제보다는 다른 것을 중시했구나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번 같은 경우 저는 다르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마지막 역전차를 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한덕수를 불렀던 이유는 국무회의, 그러니까 소위 계엄 요건에 대한 문제와 관련해서 뭔가 좀 쟁점화시킬 수 있는 내용들을 들으려고 했던 것 같고 홍장원은 메모 끝까지 갖고 가가지고 체포 지시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만들려고 했던 것 같고 조조 청장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검찰 조서에 의하면 6번이나 통화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 와중에. 그럼 경찰청장한테 질서 유지를 하는데 6번이나 통화할 이유가 하등에 뭐가 있겠어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국회의원 체포 문제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문제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다른 진술을 만들어내서 지지층들에게 야 열심히 싸우라고 하는 뭔가를 주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왜 불러? 그 송창식의 왜 불러처럼 제가 볼 때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오히려 너는 꼭 파면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스스로 자인한 어떤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좀 마음이 편했을 것 같아요. 어제 변론을 하면서 아이고 내가 그래도 욕은 많이 얻어먹겠지만 니들한테 야 이 정도 됐으면 국민들이 인정할 거 아니야? 나 좀 마음 좀 편하게 할게.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거기다 더해서 25일 날 이제 마지막 피청구인의 최후 진술은 시간 제한 없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원도 한도 없이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 1시간 중에 59분 떠드는 너 다 해봐. 그래서 이제 재판관들이 마음 편해졌다 생각하고요. 이 헌법재판관들이 산전수전 다 겪은 분들인데 거기에 앉아서 이런 케이스는 아마 처음 보는 케이스일 거예요. 돛 닦는 심정으로 앉아있을 거라고 보고 조금 있으면 심정이죠. 25일쯤에 공중부양 재판관들 기대합니다.
재판관들이 쭉 진행하면서 이제 맨 처음에는 뭐 이런저런 공격도 있고 하니까 참 이렇게 좀 가급적이면은 본인들의 생각을 자제하고 그냥 들어주려고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이제 막판으로 가면서는 확실하게 좀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어제 한덕수 총리한테 저도 그걸 보면서 참 징글징글하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몇 번이나 김영도 재판관이 물어보는데도 같은 말을 반복하잖아요. 여러분 보시면 더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것은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홍장원 차장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물어보는데 이제 저 헌재에서 정리가 끝났구나. 그러니까 지금 홍장원 차장을 왜 불렀습니까? 메모지 작성한 것과 관련해서 왜 너 거기 관제에서 집무실에서 작성을 했는데 길에서 가는 길에 작성했다고 그랬어. 막 이렇게 하면서 이걸 따지려고 이제 부른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메모가 마치 홍장원 차장이 거짓으로 만든 것이냐. 그러면서 윤석열이 탄핵 공작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메모가 홍장원 차장이 뭐 소설가입니까? 시인입니까? 그냥 쓴 겁니까? 들은 사람이 홍장원만 있습니까? 14명, 16명? 경찰청장도 들었고, 뭐, 들은 사람이 많잖아요. 심지어 한동훈 전 대표도 들었잖아요. 심지어 잡혀갈 거에 대비해서 미리 영상도 찍어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어떻게 막아보겠다고 홍장원 차장을 부른 겁니까? 홍장원 차장, 그래. 오늘 내가 실물 가져왔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전화를 해가지고 윤석열이 뭐라고 그래요? 간첩 잡으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참,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지금 그 상황이 너 간첩 열심히 잡아라. 이렇게 격려할 그런 상황입니까?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간첩 잡으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자기 입으로 뭐라 했어요? 위치 추적을 하라고 했잖아요. 간첩은 어떻게 위치를 추적을 해요? 간첩이 핸드폰 들고 다닙니까? 야, 나 핸드폰 내가 등록했다. 나 간첩인데 이 번호로 등록했으니까 네가 추적을 해.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자기가 입으로 얘기하면서 그 순간만 모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대한민국 대단하다. 간첩의 위치까지 추적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 됐구나. 참 되게 웃겼어요. 보면. 그러니까 지난번에 메모 가지고 문제가 됐을 때는 정영식 재판관이 왜 그러면은 검거 지원이라고 요청 안 쓰고 검거 요청이라고 이렇게 썼냐고 말도 안 되는 딴지를 걸었는데 요즘에 이제 말을 못 하잖아요. 근데 김영두 재판관 질문이 상당히 의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 전에 아마 윤석열이 그런 이야기 했을 거예요. 내가 하려면 국정원장하고 직접 전화하지. 나는 기관장하고 통화하는 사람이야. 뭐 네가 그래. 그런데 그거를 내가 차장한테 뭐 전화를 하겠냐라고 막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헌법재판관들이 보여준 태도는 가급적이면 증인에 대해서 증인이 의심가는 부분들을 많이 물어봤어요. 근데 어제 그 질문은 가만히 들어보면 윤석열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대로 보여주는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시죠. 그 증인은 지금까지 그 피청구인을 총 몇 번 정도 만났습니까? 그러니까 몇 번 만났냐 말씀이시죠? 예, 만난 적.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6번입니다. 아까 뭐 길에서 보고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6번 정도라고 기억합니다. 언제인가요? 제가 처음으로 차장으로 취임했을 때 1차장과 2차장의 취임을 축하해 주시는 저녁을 한번 했던 기억이 나고요. 식사를 같이 했어요? 예. 예. 그 다음에 한 4번 정도는 대통령께 독대복은 아니고 원장님하고 같이 배석해서 보고 자리에 갔던 부분이 한 4번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때 안보실하고 그 북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 그룹의 저녁 식사를 한번 하는 자리가 있었으니까 저녁에 한 2번, 보고 자리 한 4번, 한 6번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제 그 다음 이제 길어서 저희가 잘랐는데요. 왜 김영두 재판관이 저 질문을 홍장원 차장한테 했냐면 전화해가지고 다짜고짜로 봤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전에 분명히 윤석열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나 홍장원 잘 모르고 뭐 전화 통화를 한다면 국정원장한테 하지 뭐 직접 하겠냐라고 했는데
봤지. 이렇게 한 것은 그동안 여러 차례 소통도 하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윤석열 너 거짓말하고 있는 거잖아라고 윤석열 들으라고 김영두 재판관이 질문을 한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왜 그러면 홍장원 차장한테 전화를 했을까? 저는 제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고 우리 패널들한테 여쭤볼게요. 아까 조태용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짚어봤지 않습니까? 참 대단한 자들이죠. 한덕수, 조태용. 그 전에 조태용하고 먼저 통화를 했잖아요. 윤석열이. 조태용이 말 안 들은 거예요. 왜? 알잖아요. 조태용은. 오랫동안 관료 생활을 해왔고 이거 큰일 나는데 이거 이랬다가는 나는 골로 가는데 윤석열이 말 들으면 난 죽는다. 그래서 이제 뭉갠 거예요. 그것은 뭐 윤석열이 그때 이제 확 달아올랐던 상태잖아요. 이 새끼 말 안 듣네. 홍장원이 시켜야지. 야 홍장원 이따가 잘 봐. 막 이렇게 이제 한 거 아니에요? 봤지? 야 여인형 도와 지원해. 그리고 다 해주란 대로 앞으로 해줄 테니까 알았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홍장원이 왜 대통령이 나한테 했지? 그래서 국정원장한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국정원장 조태용이라는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말을 안 해. 에? 아니 그게 어떤 상황입니까? 다른 말은 말을 안 해도 그리고 이 조직에 이런 자들이 제일로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밑에 직원들이 뭘 알아야 얘기를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 그런데 말을 않고 있다가 제일로 급한 상황. 방첩사가 지금 이재명 한동훈이 잡으러 다닙니다. 그럼 그래요? 뭐 이렇게 하든지 그것도 말을 안 해. 뭐예요 그거는? 안다. 근데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네가 윤석열 전화 받았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나 끌어들이지 말고 너가 죽어. 이거 아닐까 싶은데 김유정 의원님 제 생각이 어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태용, 그다음에 조태열 외교부 장관. 이거 70년 쌓아온 외교관계 다 무너집니다. 이렇게 반대했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조태용도 아마 들었는데 자기가 침묵해야만 내가 산다라고 생각 때문에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김건희와의 문자도 기억 안 난다고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CCTV 얘기 꺼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이 어제 CCTV 동선 다 공개했죠. 막 시간대별로. 그거요. 국정원국법 위반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 최고 정보 기구에서 국가정보기관에서 그 내부에 막 위치 막 이런 동선을 막 공개를 합니까? 이거 법 위반인데 조태용이 알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안 먹히는구나. 그랬으니까 홍장원 1차장으로 갔겠죠. 홍장원 1차장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계엄 사태 전까지만 해도 본인은 저 대통령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시키면 뭐든지 다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니잖아요. 이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얘기하면 할 수 있겠구나라는 판단이 어느 정도 섰겠죠. 6번의 만남 속에서 봤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의 그 정무직으로 발탁한 것도 윤석열 정권에서 발탁된 거 아닙니까? 1차장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믿었었는데 더 정확하게는 몰랐던 거죠. 이 사람의 성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태용이 놀라지도 않았고 대책도 안 세웠고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려고만 하고 그러니까 오늘에 이르는 거죠. 메모를 갖고 이제 트집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메모를 홍장원 차장이 혼자서 작성할 이유가 없잖아요. 혼자서 작성하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주장하고 일치할 수가 없죠. 그 신이 아닌 바에야 정말로 자기 머릿속에서 어떻게 쓴 게 그렇게 일치할 수가 있겠어요. 만약에 혼자서 작성했다면 충신 중에 충신이죠. 윤석열 싫어하는 사람만 골라놨으니까. 관심법의 결과가 되는 거죠. 머릿속에 들어갔다 나오기 전에서야 그럴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저도 조태용 원장은 상황을 다 알았어요. 그렇죠. 네, 그게 몰랐다고 하면 지금 방첩사에서 양당 대표를 잡으러 다닌답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내일 아침에 얘기합시다라는 반응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수가 없죠. 기본적으로 뻔히 돌아가는 거 알고 다 알아. 근데 이 공무원 오래 한 사람들이 참 보면 그런 기술은 뛰어나요. 참 자기 손끝에 흙을 안 묻히겠다는 거잖아요. 슬쩍 미루는 거지. 전체 공직자를 비하하는 표현이 될 수 있으니까 이자들로 합시다. 정말 대단해요. 그러면서
그 메모의 신빙성까지도 지난번에 조태용은 문제를 삼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너무 일치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 메모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다른 건 몰라도 방첩사의 김대우 수사단장이 받아 적었다는 방첩 사령관한테 들었다는 내용과 명단이 등장인물들이 똑같고,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거는 실제로 그 명단이 있었고 그거를 뭐 대통령한테 들었던 방첩사령관한테 들었던 명단이 존재했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홍장원 차장이 머릿속에서 만들어냈다 그러면 그렇게 똑같을 수는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어제 홍장원 차장 재밌는 게요. 그 전에 출석했을 때는 들어와가지고 윤석열한테 깎듯이 90도 인사를 했잖아요. 네. 어제는 쳐다보지도 않고 자리에 앉았어요. 사람 취급을 안 해버리더라고요. 사람 같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들어보니까 해대도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자신을 탄핵 공작에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어제 또 재밌는 얘기가 사전 모의론이 나왔는데, 예를 들면 홍장원과 여인영이 육사 동기니까 이런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제가 또 이런 얘기 가지고 계속 또 예를 들면 썰 풀지 모르는데, 한동훈 친구래잖아요. 아니, 그쓴 그건 보좌관이. 보좌관. 그러니까 쓴 보좌관이. 홍장원하고 여인영이 육사 동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육사 같은 후배, 선후배. 육사니까. 근데 오늘 청문회에서 또 얘기했나 봐요.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이 14명 명단 자기가 받아 적었다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인영, 그러니까 김영현이 얘기를 해서 여인영한테 명단들을 줬고, 근데 이 명단을 줬을 때 김영현이 이 사람들이 누구냐? 대부분 윤석열이 싫어하는 사람들의 명단이었고, 그래서 여인영이 자기 부수하인 김대우에게 명단을 불러줬고, 그다음에 또 여인영이 대통령이 지시를 한 홍장원에게 불러줬고, 그다음에 경찰청장에게도 불러줬고, 그러면 이 내용 자체의 원소스는 김영현인데, 김영현이 이걸 굳이 자기 마음대로 작성을 했겠느냐? 작성하지 않았을 거다. 그럼 누구의 얘기를 들었을까? 제가 볼 때는 윤석열인데, 윤석열만 작성을 했을까? 여기 들어가 있는 인물들을 보니까 이거 김건희도 뭔가 관여가 된 것 같은데, 이런 느낌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내란 과정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인물은 윤석열 그다음에 김영현이 아니라 윤석열 김건희가 아닌가. 그래서 지금 앞에까지는 앞단인 윤석열에 대한 수사만 진행됐다면, 저는 이제 뒷단인 윤석열과 김건희에 대한 수사가 벌어지게 되면 김건희 수사는 뭘 얘기하느냐? 두 가지 수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저는 노상원과 검찰 수사가 벌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럼 제가 볼 때 전체적인 내란의 구성이 이제 거의 완료가 되는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일단 1차전은 끝났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2차전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메모 가지고도요, 홍장원 차장은 잘 됐다, 아주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물 가져왔다. 그렇게 궁금하냐? 봐라. 지금 이런 자세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런 얘기도 해요. 야, 이거 내가 지금 이제 조태용이나 윤석열 쪽에서는 이것을 뭐 3가지, 4가지 메모가 있다라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홍장원 차장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이거 보좌관한테 정서 안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만약에 그 정서를 시켰기 때문에 이게 어떤 상황에서 만들어진 거고 보좌관이 다 알지 않겠습니까? 보면서 같이 놀랐을 거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공유를 안 했다면, 봐라, 너 혼자서 뭐 만든 거 아니냐라고 더 이야기할 뻔했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자들은 공격하는데 기본적인 A도 없고 인간이 아니에요. 특히나 제가 어제 참 가슴 아팠던 게, 아무리 자기들 유리하게 증언을 받고 싶어도 그렇지, 조지호 경찰청장 지금 암으로 투병 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진술한 것을 가지고 그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걸 얘기하려고 혹시 너 선망 아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러니까. 선망이 뭡니까? 몸이 아픈 사람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오는 무의식 상태입니다. 선망이 오면 되게 며칠을 못 버팁니다. 그런데 지금 암으로 투병하는 사람한테 너 며칠 있으면 죽을 거잖아, 이렇게 물어보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이게 인간입니까? 너무 잔인했어요, 그 질문. 근데 마스크 쓰고 나와서 말도 이렇게 좀 힘있게 못 하잖아요. 그 장면 저희가 다 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함으로써 이 신빙성을 떨어뜨리려고, 너 정신없어서 지금 헛소리 한 거지, 이렇게 지금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사실 경찰대 출신들이고 뭐 경찰이고 군이고 그 장성 자리에 올라가는 거, 그다음에 청장이나 뭐 서울청장 자리에 올라가는 거,
동기들 중에 몇 명이나 그 자리까지 갑니까? 굉장히 많은 그 비용을 들여서 우리도 길러낸 인재들이잖아요. 엘리트들이잖아요. 그런데 일순간에 대통령이란 자가, 군 통수권이란 자가 군경을 한꺼번에 싹 쓸어버린 사건 아닙니까? 이게 지금. 그런데도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그 변호인들의 모습 보면서 참는 정말 인간도 아니고 너무하다. 너무 잔인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선망이라는 표현을 씁니까, 김영남 의원님? 사실은 뭐 이제 상을 치러본 사람들은 대충 알잖아요. 이제 부모님 상이나 이렇게 상을 치르면 선망 증세가 오면 사실은 이제 준비해야 돼. 돌아가시는 거죠. 예. 뭐 본격적으로 다가온 건데 아니 선망 증세 하에서 진술을 했으면 여태까지 어제 그 자리까지 못 왔죠. 사실은 뭔 아무 말 대잔치 보니까 진짜 아무 말이든지 해도 가려서 해야죠. 그래도 변호사까지 됐다면 세상을 좀 저기하게 산 놈들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 대고 그 마스크 쓰고 나와 있는 환자한테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대한민국 경찰이 만약에 진짜 선망이라면 거기서 조사했겠어요, 상식적으로? 그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근데 그것도 아주 젊은 변호사가, 제가 나이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젊은 변호사가 나와서 계속 예를 들면 힘드시죠? 매우 힘드시니까 짧게 말씀하세요 하면서 혹시 선망 아니세요? 혹시 선망 아니셨어요? 라고 하는 어떤 계속적인 질문을 통해서 진술조서, 그러니까 핵심은 그런 거잖아요. 윤석열을 살리기 위해서 진술조서 자체가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일관되게 끌어내기 위해서 한 건데, 본인이 지금 상황 자체가 어떤 겁니까? 오늘, 내일, 모레라도 자기가 갑자기 합병증이 발생해서 지금 면역력이 너무 낮아졌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는 상황이어서, 멸균실 같은 데 있거나 이런 상황인데 지금 거기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 그 상황에서 마스크까지 쓰면서 자기의 생명에 대한 위협을 느끼면서 진술을 하는 상황인데 거기에 앉아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저번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원래는 청구인 측에서는 많이 아프니까 우리 증인 채택 안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안 됩니다. 손 들고 일어나가지고 꼭 불러야 됩니다라고 얘기해서 불렀으면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는 게 상식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하나 살리려고 제가 볼 때는 완전히 내란 집단들이 거의 제가 볼 때는 미친 집단화되어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이런 겁니다. 그 재판부에서 검찰의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했을 때 피청구인 측에서 반발했잖아요. 이거 형사소송법대로 해야 된다. 사실은 이거는 형사재판이 아니고 징계재판이기 때문에 반드시 형사재판하고 똑같이 할 필요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을 제대로 적용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피청구인 측의 주장대로 하면 조지호 경찰청장이 조사받은 피의자 신문 조서를 본인이 법정에 나와서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사실대로 진술했고 그때 읽어보고 서명 날인을 했다. 그러면 그거는 증거 능력이 형사재판에서도 완벽하게 부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제 그게 이루어졌거든요. 맞습니다.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큰일 난 거예요. 그 조서 내용에 보면 의원들 빨리 끌어내라고 6번이나 다그치듯 전화했다. 계엄 해제 후에도 2번이나 더 전화했다는 내용이 상세하게 담겨 있기 때문에 이게 빼도 박도 못하게 증거 능력이 부여되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이유로 이거를 증거 능력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너 그 피의자 신문 조서 받을 때 제정신 아니었잖아. 이 얘기를 한 건데 그게 역설적이게 아주 고약한 얘기가 돼버린 거죠. 거기에 선망 증세를 거론하면서 이건 뭐 도대체 해도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다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건데 법률적으로는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 능력을 박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얘기를 꺼낸 겁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이 다 거짓말 대잔치가 이제 끝나가는데 그 과정에서 공직자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군인은 어때야 되는지,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생각하는 시간이 많이 됐죠. 이런 과정에서 제일로 실망했던 사람이 저는 한덕수, 조태용 같이 공직에 있었던 사람들이 저렇게 비루하게 살아가는구나 하는 거. 또 하나는 김현태 같은 자들. 그래도 군인 아닙니까?
그러면 군인이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고 일을 해야죠. 그러라고 우리가 비계주고 재워주는 거 아닙니까? 군인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회유를 받았더라도 할 말을 해야지. 되지도 않는 말을 가지고 하면은 그거는 머리 상태가 이상한 거라서 우리가 그런 자한테 어떻게 안보를 맡기겠습니까? 에? 특임단을 맡기겠어요? 바보 같은 놈입니다, 이거는. 케이블 타이를 가지고 문짝을 잠그라고 그랬다고. 더군다나 그것도 본인이 맨 첫날 사람을 묶어야 되니까 케이블 타이 챙기라고 얘기를 했던 놈 아닙니까? 그거 받고도 그러니까 머리도 매우 나쁜 자예요. 보다 못해서 어제 국회에서 박선원 의원이 케이블 타이 시연을 했어요. 그거 한번 보시죠. 이거 맞습니까? 코브라 케이블 타이 문장구는 용이에요? 잠깐 나와보세요. 자, 이겁니다. 요 앞에 까만 거 보이시죠? 이게 코브라 케이블 타이예요. 이거 뽑아 보여주세요. 저겁니다. 저걸로 문 잠글 수 있어요? 이게 특전사 전용 미제 코브라 케이블 타이에 이게 문 잠글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저쪽 왼손에 들고 있는 거 일반적인 케이블 타이에 저거 707이 들고 왔던 거예요. 당겨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무슨 문을 잠궈요? 빠집니까, 이게? 빠져요? 예? 그래 가지고 헌법재판소를 능멸해? 하나 더 줘봐요. 저거를 보니까 부승찬 의원도 옆에서 막 웃던데. 근데 김주정 의원님 이거 딱 그 자세가 나오던데 저 사람 누구예요? 저도 궁금했는데 박선원 의원실의 보좌관인데 게트르 요원 출신이라는 거예요. 너무 잘 아는 각이 딱 잡혔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 707 특임단 대원인가 했어요. 왜냐하면 자세가 딱 나오잖아요. 이렇게 딱 하고 있는데. 예. 근데 저걸 어떻게 출석을 시켰을까 했는데. 어떻게 섭외했나 그랬는데. 보좌관인데 707 출신이에요? 예, 대테러 요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너무 이 전후 사정을 잘 알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미군용 케이블 타이, 그 다음에 우리 군 케이블 타이 두 개 다 들고 나와서 저렇게 했는데 김현태의 말이 하나도 안 맞잖아요. 그리고 제가 어제 다른 방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국회는요, 의원회관도 그렇고 본청도 그렇고 전부 다 자동문이에요. 통유리로 된 자동문이라고요. 정문이고 후문이고. 근데 뭐 어디를 묶어요? 어디를. 그리고 본회의장 그 손잡이도요. 이렇게 크거든요. 저걸 묶을 수가 없어요. 가끔 있는 여닫이 문도 이 문 손잡이가 이만큼씩 한 게 이만큼 떨어져 있어서 저거하고 택도 없어요. 이게 길이가 반도 안 돼요. 저 길이면. 센서를 묶으려고 했다고 그러지 않아요? 센서를 센스 있네. 그래서 이제 아는 사람 진짜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박선원 의원도 진짜 열받아갖고 막 저렇게 하시잖아요. 또 줘봐. 이것도 줘봐. 이거 안 되잖아요. 막 이러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뻔한데도 김현태 이자 그 거짓말하는 거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실래요? 확 그냥 아휴 찔찔이 됐어요. 뭐 다시 안 봐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저게 이제 국회에서 무슨 뭐 관련 법률 만드는 자리에서 박선원 의원이 저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서기정 의원이 이제 뭐 여기는 그런 이야기 할 필요 없는 자리라고 이제 막 정회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 국민의힘 의원이죠. 상당히 수상해요. 왜 김현태가 저렇게 확 돌았을까? 혹시 뭐는 없었을까? 박선원 의원이 그 문제를 제기했죠. 들어보시죠. 위원장님께서 그 뭐 탄핵 공작 모의 정황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김현태를 해유하신 것 같은데요. 야당 간사 없이 위원장실에서 만나셨죠? 위원장님. 예, 만났습니다. 그리고 진술서 받았습니까? 진술서? 네. 녹음이요? 녹음하셨죠? 녹음이요? 녹음과 진술. 그거는 제가 밝힐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리고 보좌관 배석했죠? 다 있었어요. 그러죠? 그 김선호 국방장관 대행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김현태 특임단장이 해외 파병 부대장으로 인사청탁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거요? 동의 그 유니필이나 이런데 해외 파병 부대 나가고 싶다고 위원장께 전혀 그런 적이 없었어요. 안 했습니까? 없었어요. 그럼 녹음이나 진술서 나중에 한번 보여주세요. 그거는 제가 아니 그러니까 회유 판단에 거래가 있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제가 알기로는 있어요? 아니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장관 대의도 물어보려고 그래요.
해외 파병 부대장으로 해외 도피를 지금 시도하고 있으면서 위원장께 청탁을 했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런 적 없어요? 박 의원님, 아니 없어요? 박 의원님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지키고 분명히 이야기하십시오. 지키고 있는 거예요. 김정욱 원장님. 지금 성일종 위원장이 완전 증인이네. 아, 그러니까요. 좀 답 안 해야 되거든요. 위원장한테 질문 못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자기가 근데 뜬금뜬금하니까 다 대답하잖아요. 물어보는데, 왜 나한테 저걸 왜 물어보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쫄리니까 말을 그렇죠. 못 그러니까 하는 제가 거죠. 볼 때는 그러니까 김현태 특임단장이 갑자기 진술 태도를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왜 눈물을 흘렸어? 거기 가서 맨 처음에 국민들한테 호소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자기 수하들 다 챙겨달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는데 그 태도가 바뀌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계기가 성일종 위원장이에요. 그 성일종 위원장과 접촉이 있은 다음부터 변했는데 이게 지금 박선원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본인이 해외로 파병되게 하는 과정에 대한 딜이 있었는지 그건 확인이 안 됩니다만 아마 성일종 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너 지금까지 이렇게 진술하게 되면 네가 예를 들면 내란죄에 가장 중요한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 너 태도 안 바꾸면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법률적인 조언들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 법률적인 조언 가능성 속에서 그럼 네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한다면 넌 나한테 뭐 줄 거야 라고 하는 얘기들이 오갔겠죠.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들은 뭔가 민주당이 회유한 것처럼 자기가 얘기해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거기에 대한 어떤 보답을 받아야 되는 상황들이 있으니까 저 이 두 가지가 결합이 안 됐다면 김원태가 저렇게 해야 될 하등에 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법률적으로 무엇인가 내가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하면 내란죄에서 큰 어떤 형량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법률적인 협박을 받았고 그 협박을 받은 과정에서 이걸 구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라고 얘기했을 때 지금 드러나는 인물은 성일종 위원장이기 때문에 성일종 위원장이 그런 역할을 했을 거라고 생각만 했었는데 박선원 의원이 어디서 무슨 내용을 갖고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신 그렇게 했잖아. 그랬더니 아니야. 나 아니라니까. 다 알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성일종 의원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이은주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이런 게 있었네. 있었어. 김영남 의원님. 지금요. 대체로 싸울 때 품위를 지켜서 말하세요. 이렇게 품위 얘기하는 거는 이제 점잖은 표현이고 이제 이걸 좀 속된 식으로 하자면 너 몇 살이야? 이제 이런 식 아닙니까? 나이가 근데 성일종 위원장이 더 높지 않을걸요? 정확하게는 좀 모르겠는데. 아니, 네. 싸울 때 그렇죠, 분리하면 그렇죠. 네. 나이 갖고 이야기하듯이 그렇죠, 사실. 지금 여기서 품위 이야기하는 것도 결국은 싸울 때 나이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지 않냐 이 말씀이에요. 아니 뭐 하다가 질 것 같으면 이제 그 얘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분리하니까 느닷없이 무슨 품위 얘기하는 거죠. 아니 그리고 문답 과정에서 어느 정도는 드러났습니다만 네. 적어도 진술서를 받아놓거나 녹음을 해놓은 거는 틀림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진술서 받았냐고 물어보는데 성일종 위원장이 녹음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녹음은 해놓은 것 같아요. 아마 나중에 너 이렇게 얘기하고 말 바꾸지 마. 그리고 녹음을 해놓은 것 같아 보니까. 있긴 있어. 정말로 있긴 있어요 보니까. 박선원 의원하고 둘이 동갑이에요. 동갑이에요. 63년생. 동갑이에요? 그런데 회유가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를테면 곽종건 사령관이 말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곽 사령관의 이야기는 초지일관, 시종일관 똑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김현태 단장이 말이 바뀐 거 우리가 다 사실로 목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누가 누구를 회유했다고 주장하는지 성일종 위원장도 되게 민망했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야당 의원이 이렇게 물어보는데 위원장이 꼬박꼬박 답변을 해요. 저런 장면도 굉장히 희귀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요즘에 비교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김현태가 육사 출신인데 조성현 네, 본인까지 갑종 출신인데 그 얘기죠. 서강대교 넘어가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맞아요.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대한민국에서 육사라고 하면 특혜를 받고 가장 진급이 빠른 라인에서 국가를 위해서 더 충성해야 될 자가 자기의 일신을 위해서 저런 어떤 자기의 진술들을 번복을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오히려 어렵게 대련까지 갑종이지만 어렵게 올라가서 저 상황에서도 자기가 만약에 이게 막 내란이 성공했으면 이 사람 아마 작살났을 거예요. 조성현 씨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걸 비교하면서 우리나라 사회의 주류가 얼마만큼 예를 들면 비겁한지에 대해서 예. 이번 상황에서 확인할 수 있는 대목들이 있는 거죠.
꼬꼬님 성일종이 땡땡땡 빈머리가 울린다. 옛날에 탄일종이 땡땡땡 뭐 이런 거 생각나는데요. 김태수님 내가 다 눈물 나네 성일종 때문에 거짓말당 해체다. 슈퍼챗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님 빼박스 어쩔스 찌질스. 김석우님 이제 거의 끝나가나 봅니다. 우리 대장님 그렇게 웃으신 거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예, 아이고 정말 징글징글했습니다. 이제 웃을 일만 남지 않겠습니까? 김영남 의원님 언제쯤 선고할까요? 다음 주 화요일 날 결심하기로 했으니까요. 최후 변론이라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그날 최후 변론까지 듣고 이제 끝내는 거죠. 예. 재판은 끝내고 평의하죠. 예. 재판관들이 모여서 평의하고 뭐 선고기를 잡을 텐데 그 전에 뭐 보면 보통 2주 후에 잡았거든요. 이제 궁금한 게 평의를 해가지고 이제 의견을 모으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다음 주 화요일에 선고는 언제 한다라고 알려줍니까? 아니면 그건 한참 있다가 알려줍니까? 저는 그게 궁금해서. 그거는 사실은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예. 두 개 다.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 날 결심을 하면서 오늘 이렇게 해서 재판을 끝내고 선고는 뭐 2주 후에 하겠습니다라고 알려주는 경우도 있고 네. 선고기일은 추후 지정하겠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재판관들이 평의를 이제 결심 이후에 평의를 하는데 평의할 때 결론이 한 번에 날 수도 있고 뭐 이어서 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선고기일 지정을 바로 했다가도 변경할 수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다 가능한데 저는 아마 평의를 해보고 선고기일 지정을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박근혜 탄핵 때는 4일 전에 그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마 말씀하셨던 것처럼 추후에 날짜를 정해서 각 청구인 피청구에 공지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참 시간이 빨리 갔으면 싶기도 하고 가는 시간이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이번 부분 진짜 아름다울 것 같아요. 이제 탄핵 재판은 그만할 때가 됐어요. 이제 그렇죠. 보니까 어제 하는 거 보니까 탄핵 재판 기일을 더 한다는 것도 의미도 없고 헌재 재판관들도 이미 다 심증이 쓰고 나름대로 본인들은 결론을 냈을 텐데 그리고 이제 좀 뭐랄까요 이제 계속 거짓말하는 걸 지켜보는 것도 힘들어요. 계속 아유 정말. 본인들 망신살만 뻗치는 일만 남았죠. 징글징글. 발금이님 재판관님들도 징글징글할 겁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예.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오늘 2부에서는 여러분들께 좀 새로운 코너로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박영식 시사 에디터랑 조호재 조국혁신당 공보국장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젊은 피들이죠. 젊은 시각으로 한번 여러 이슈들을 들여다보는 그런 코너를 금요일 날 2부에 마련을 했는데요. 또 젊은 시각에서 바라보는 오늘의 세계는 어떨지 여러분 함께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씀. 섭섭합니다. 뭐 또 아니 뭐 젊은 세대라고 주장하긴 조금 거시기 하잖아요. 우리가 또 흰머리는 제일 많으면서 검색하고 오겠습니다. 젊은이로 불러드리면 좋겠습니까? 예. 예, 청년 김정욱 전 민주연구원 본장님, 더 젊은 김유정 의원님, 진짜로 젊은 김영남 의원님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